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 기초교육원에서 강의 교수로 일하고 있는 양현진입니다. 오늘 한국 생성 AI 파운데이션에서 신년의 41차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얘기할 것은 한강 문학의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의 부제로 이 삶을 당신에게 건네어도 괜찮을지라고 하는 문구를 적어봤는데요. 이것은 한강의 흰이라고 하는 작품집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흰에서는 그 2시간 정도 이 세상에 살다간 언니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강 문학이 죽은 자와 산 자가 서로 교류하면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양상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 이 문구가 꽤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서 이제 딱딱한 그냥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이 제목 안에 부제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채식주의자에 대하여를 제일 먼저 꼽아봤는데요. 가장 이제 논쟁적인 부분이 많고, 그래서 채식주의자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얘기하면서 한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한강 작품의 기본 테마라고 하는 한강이 지금 구현하고 있는 많은 작품의 주제들이 사실은 그의 초기작부터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한강이 하나로 이제 물고 가고 있는 끈질긴 질문들에 대해서 그가 지금 어떻게 답해오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의 기본 테마를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두 번째 대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의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일하게 연대의식이라는 하나로만 있을 수는 없죠. 네. 근데 다양한 요소가 그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묶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대의식이라는 테마로 여러 양상들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작품집이 이렇게 많은데요. 30년 활동한 작가로서는 또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은 다작을 하는 작가는 아니라고 봐지고 그의 장점은 어떤 기우는 작품 없이 다 비슷하게 괜찮다라는 평을 받는 것이 한강 작가의 어떤 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틀릭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장편집입니다. 옆에. 최근에 해외에 번역된 작품들이 아주 많은데요. 영어로 번역된 거 말고도 러시아어, 뭐 핀란드어, 다양한 우리가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로 번역되는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국 문학이 더 발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또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 번역이 갖고 있는 힘, 한강의 문학, 한강이 혼자서만 어떤 이룩한 것이라기보다는 또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힘이 그의 문학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이지 않은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수상 경력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상을 많이 받은 작가가 꼭 훌륭한 작가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가 한 성취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년에 바로 그 부커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채식주의자로. 이거는 그 각각의 작품에 대해서 부여되는 상입니다. 17년에 소년이 온다로 이탈리아에서 말라파르테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3년에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받고 24년에 바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부커상의 심사평부터 좀 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움과 공포의 기묘한 조화다. 강렬한 알레고리로 꽉 차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거는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에 부여된 것이라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사진상에 보이는 외편 사람이 이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수상을 한 거. 이 부커상에 대해서 한강의 수상 소감이 약간 조금 음,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10년 전에 쓴 책인데 이런 거 10년 전에 쓴 책으로 지금 상을 받는다는 게 매우 이상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커상을 받은 게 2016년인데요. 한강이 이 채식주의자를 쓴 건 10년 전이죠. 그래서 한강은 스스로 앞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는데 이 과거에 쓴 책으로다가 상을 받는 것이 어색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부커상이 한편으로는 한강의 작품 세계를 그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작품 하나로 대변하면서 많은 부작용 또한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의 작품 세계가 고르게 조명받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채식주의자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작가가 개정판에 이제 새로 쓴 작가의 말을 하나 넣었습니다. 세간의 관심도 오해도 뜨겁고 날카로워서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전히 나는 이 생생한 고통과 질문으로 가득 찬 이 책을 껴안을 힘이 있다라고 당찬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강의 어떤 그 여전히 유효한 고통과 그 질문에 대한 얘기들을 채식주의자가 담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노벨 문학상 심사평입니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한 면을 강력하고 명료한 문체로 표현했다.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이 드러난다. 시적이며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을 혁신했다. 한강은 시로 등단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독자들이 그가 갖고 있는 어떠한 시적인 언어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또한 감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강연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한강이 글쎄 자기 작품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 물론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작가가 자기 작품 세계를 이해 못하면 그건 이상하죠. 하지만 이렇게 간결하게 그 어떤 비평가보다도 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자기의 글쓰기의 어떤 과정과 지금 30년간의 모든 작업에 대해서 이토록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장편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요, 자기 삶의 한 부분을 삶을 이 글 쓰는 작업과 맞바꾸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작가로서 정말 타고난 작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 질문들의 끝에 다다를 때 대답을 찾아낼 때가 아니라 질문의 끝에 다다를 때 그 소설을 이제 완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작품 연보입니다. 94년부터 이제 등단작은 붉은 닷입니다. 2021년 작별하지 않는 닷까지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 이것이 이제 장편집입니다. 네. 시집 동화집도 있습니다. 네. 내 이름은 태양꽃 이거는 동화집입니다. 한번 한강의 작품 세계를 3단계로 구분해 볼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생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단계로 나누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제 지금 드디어 더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지금 나누면 안 되죠.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기 94년도부터 해서 2002년 정도까지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응시가 주가 된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는 2003년부터는 회복과 구원의 계기가 포착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구원의 가능성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시되는 이러한 양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한번 채식주의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주인공이 육식을 거부하다 드디어는 거식에 이르고 처음에는 육식을 거부한 채식주의자죠. 그래서 제목도 채식주의자. 그래서 이제 이거 에코페미니즘 소설 아니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작품에서 주인공이 하는 육식의 거부, 채식. 그럼 채식이 육식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그다음에 나무 불꽃에 이르러서는 나무를 꿈꾸는 영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자연과의 합일 이 작품 주제인가? 채식, 거식, 나무대기의 이게 어떤 양상이 구원의 도정인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에코페미니즘 뭔가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생태학과 여성주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여성이 동병상련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 여성에 가해지는 억압 같은 거다. 그래서 어떤
그 모든 환경 문제, 그 뿌리가 남성 중심의 억압적 사회 구조에 있다. 자연의 방, 여성의 방, 동시에 추구한다. 이런 이론이 에코 페미니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이어서 한 번 더 보면은요, 네, 캐롤 애덤스가 육식의 성정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작품에서 육식의 거부가 나오니까 한번 잠깐 살펴본다면, 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 고기를 있게 한그 원래 동물을 떠나서 존재합니다. 지시 대상의 부재란 말이 뭐냐면 돼지고기를 보면서 여러분 돼지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닭고기를 보면서 살아있는 닭을 연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의 여성의 몸이 그 여성의 인간적 실존과 별개로 어떤 각각의 부분이 성적인 도구로 이해되는 양상이 이제 고기와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고기는 힘의 상징이라고 해서 영어에서 미트라고 하면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베지터블이라고 하면 무기력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 왜 식물인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거는 어, 식물에 대해서 어떤 그 식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기와 다른 어떤 연약함, 무기력함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한번 살짝 짚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채식주의자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병문안하러 이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러자 거식을 하다가 이제 채식을 하다가 이제 병원에 실려온 이 영애가 주인공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벤치에서 아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아내의 소나기에 목이 잘려 있는 어떤 한 새 한 마리가 놓여 있는 걸 알게 되죠. 네. 포식자에게 뜯긴 듯한 거친 이빨 자국 아래로 네, 혈흔이 선명하게 번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채식이 사실 구원이 아닙니다. 토록 육식을 거부하며 지내던 영애가 사실은 새를 뜯어 먹었다고 보긴 어렵다. 새를 어쨌든 이렇게 새의 목을 네, 이로 이렇게 물어뜯은 거죠. 육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폭력성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채식주의는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채식주의는 해결 방안이 아니고요. 한강이 질문을 하는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끝이 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인간의 좌절을 토로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그 에코페미니즘 또는 뭐 생태주의 이러한 것이 구원의 양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무불꽃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육식을 거부하다가 드디어는 어떻게 되냐면 거식을 행합니다. 나는 이제 동물이 아니야, 언니. 영애가 말을 하기를 나는 말도 생각도 모두 사라질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소멸을 꿈꿉니다. 네. 죽음을 꿈꾸는 주인공 영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이 죽음을 꿈꾸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여기서 영애는 자신의 동물성을 깨닫고 좌절하는 어떤 극한의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영애가 육식을 거부하게 된 계기가 뭘까를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작품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되겠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네, 그 아버지가 단적으로 아이가 이제 딸이 육식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왜 그러는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모인 이제 모임에서 육식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모두 다 잡으라고 하면서 탕수육을 입에 쑤셔 넣습니다. 여기 보면서 이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너무나 가부장적인, 네, 폭력적인 자기의 딸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죠. 가부장주의의 억압이 영애가 육식을 거부하게 된 계기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게 어렸을 때 자기가 개에 물린 경험이 있는데 영애를 물어뜯은 개를 영애의 다리를 물어뜯은 개를 이제 개고기로 잡아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험악하게 개를 죽여서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영애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예, 거품 섞인 피를 토하며
이렇게 도망가는 개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폭력에 동조하고 가담했던 이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여기서는 네, 어떤 그 개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무지, 이기심, 방관, 용기 없음에 대한 자각이 이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폭력에 대한 반성과 저항으로서의 육식 거부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 속에서 이제 드러납니다. 명예는 자신이 어렸을 때, 물론 어린 나이에 모르고 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개의 죽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개의 고기를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이 폭력의 희생자가 아니라 공모자라는 자각을 이제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영애가 육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채식주의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식주의자 3부작을 다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채식주의자 3부작은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각각의 이 중편, 단편이 화자가 바뀝니다. 네. 그래서 채식주의자의 경우에는 영애의 남편이 1인칭 화자로 드러나고 문고반점에서는 영애 언니인 인예의 남편이 3인칭으로 초점화됩니다. 나무불꽃에서는 영애 언니인 인예가 초점화되어서 이제 드러납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서로의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럼 채식주의자 3부작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동생 영애일까요? 언니 인예일까요? 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되는 언니 인예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생이 채식하고 이제 거식에 이르러 죽음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인예는 생각합니다. 이걸 막을 수 없었을까? 우리 왜 그렇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아, 내가 이 일을 막을 수 있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닐까. 단순히 죄책감의 차원이 아니라, 얘네는 자기의 행동 하나를 이제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두고두고 의문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탕수육을 입에 넣으려고 했을 때 못 넣게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어떤 점까지 보냐면 영애가 결혼하려고 했을 때 자기는 그 남편이 그 영애와 결혼할 남자가 별로 그렇게 영애와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리고 싶었지만 사회적으로 다 괜찮은 결혼하기에 딱 조건이 맞는 그런 사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의 행동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이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딸로서, 언니로서, 누나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심지어 지하철에 스쳐가는 행인으로서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지하철에 스쳐가는 행인으로서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이 말이 너무 그 인예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의 존재로 살아간 게 아니죠. 그냥 역할에 급급한 맏딸로서 실천했던 자신의 성실함이 사실은 비겁함이다. 생존의 한 방식이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모자로 살아갔을 뿐이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얘기를 또 하게 되냐면 뒤에 가서는 이내 역시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이내도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자기 대신에 영애가 피를 토하며 무너졌기에 그래서 자기는 그 영애를 돌보느라고 지금 서 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만약에 영애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어, 자신이 피를 토하며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채식주의자에서 한강이 그토록 반복적으로 어떤 주제로 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생존, 나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죽음에 빚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3부작의 주제를 영예와 인애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예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 타자가 죽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때문에 그 개가 죽었고 내가 육식을 함으로써 어떠한 생명체가 죽는다. 그래서 영예는 이제 육식을 거부하고 나아가 모든 생명을 먹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소멸의 의지로 나아가게 되죠. 반면에 인예는 나는 영예로 인해서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자의 죽음에 빚을 진 자로서 그 대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생존의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인애가 어떻게 살 것인지, 영예는 그렇다면 정말 죽었는지라고 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고요. 쓰러져 있는 영예를 안고서 인애가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이 작품은 멈춥니다. 이제 그 이후의 작품이 바로 이 채식주의자가 던진 이 질문들에 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채식주의 사회에서 보이고 있는 이러한 기본 테마가 한강의 작품 속에 다른 작품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실 초기작부터 지속된 타자 지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수의 사랑 94년도 작품, 야간열차 94년도 질주, 한번 질주만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질주, 그 한강의 초기작에는 대개 여성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남성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작가가 이제 처음 작품 활동을 시작할 때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동성을 택하기보다는 이성을 택할 때 자신과 이제 거리를 두게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초반에는 여성 작가인 경우는 남성, 남성 작가인 경우 여성, 이렇게 인물을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품들이 대부분 많은 경우에 남성 인물들이 나옵니다. 초기작에서는. 질주의 경우에 어떤 내용이냐면 어머니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 의붓 아버지, 네, 새아버지와 이제 새로운 남편과 결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나는 새아버지가 생기게 됩니다. 새아버지는 지물포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지물포를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동안에는 이 주인공이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동생이 이제 원래도 연약한 동생이라 동네에서 이제 왕따도 당하고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길거리에서 동생이 이제 폭력배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맞고 있다라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냥 지물포를 버려두고 동생에게 가는 게 옳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와서 야단할 것이 걱정인 나는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동생이 저기서 맞고 있다는데 달려가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오고 나서야 동생이 맞고 있다고 하는 그 공터로 달려갑니다. 동생은 죽었습니다. 죽은 동생을 업고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늦었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주인공은 달릴 때만이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결벽증, 자학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럴 만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뭔가요? 타자의 죽음을 내면화한 주인공들이 초기작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작품들을 읽을 때는 이토록 타자의 죽음을 내면화한 주인공들이 계속 나오는 작품을 그려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이 이제 한강의 이후 작품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타자에 대한 부채의식, 진달래 능선에서도 저녁빛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의 작품의 기본 테마는 타자의 죽음에서 시작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흰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흰은 뭐 시 같기도 하고 수필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한 작품이죠. 네, 이 작품에서 맨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작품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2시간 정도 살다가 숨진 언니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얘기를 계속하죠. 너의 언니가 있었는데 2시간 정도 살다가 이제 죽었다라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만약에 그 언니가 살았다면
내가 태어나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다르게 봅니다. 당신의 몸으로 걸을 때 나는 다르게 걷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깨끗한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됩니다. 언니 대신 사는 거죠. 사자를 대신하는 삶의 양상이 이 신이라고 하는 작품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작품을 좀 더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습니다. 세 개의 장인데요. 1장은 나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요. 2장은 그녀, 3장은 모든 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라고 그러면은 이 각각의 장에서 나, 그녀, 그다음에 뭐 합쳐지는 내용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흰의 독특한 구조 1장의 경우는요. 나의 얘기입니다. 흰의 독특한 구조가 1장, 2장, 3장으로 나뉘어서 1장은 나의 얘기, 2장은 그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마도 이것은 2장의 경우에는 그 죽은 언니에 대한 얘기, 3장은 그 둘이 합쳐진 양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1장의 맨 끝부분에 있는데요. 만약에 그 아기가 살아남아 그 젖을 먹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 대신에 이곳으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태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언니에게 건네는 말이죠. 이제 당신에게 내가 흰 것을 줄게. 더럽혀지더라도 흰 것을, 오직 흰 것을 건넬게 라고 말합니다. 이 삶을 당신에게 건네어도 괜찮을지 묻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걸 건넬 준비가 됐다라는 이제 말이죠. 그래서 1장의 끝이 이렇게 되고 2장은 이것을 이제 이어받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녀가 나 대신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녀 대신 사는 게 아니라요. 그녀가 나 대신 산다. 이게 바로 한강이 타자의 죽음에서 시작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점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그녀 대신 사는 게 아니고요. 그녀가 나 대신 삽니다. 삶의 주도권이 그녀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2장의 끝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의 끝부분은 이제 그녀의 얘기, 2장은 다 그녀의 얘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자랐다. 여러분 그 그녀 여기서 그녀라고 하면은 죽은 언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냥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자랐다라고 하면은 나라고 하는 인물을 그녀라고 하는 3인칭으로 지금 바꿨구나. 이렇게 독자들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객관화해서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언니가 죽었는데 그런 얘기를 너의 언니가 어떤 언니가 있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를 내가 계속 들으면서 자랐다. 이런 말로 독자들은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맨 뒷부분에 보면 첫 젖이 나와 아기의 입술에 물려봤을 때 놀랍게도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의식 없는 상태로 아기가 젖을 물고 조금씩 삼켰다. 점점 더 삼켰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젖이 나온 거는 아버지가 그 죽은 언니를 묻으러 산에 간 이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젖이 나온 때는 언니가 죽은 이후입니다. 언니는 젖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내용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뭔가 이 한강은 그 언니가 살아나서 나의 삶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바꿔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자랐다는요. 그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녀는 살아남았고 지금도 동생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자라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은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죽었던 언니, 2시간밖에 못 살았던, 세상의 빛을 2시간밖에 못 봤던 그 언니가 자라고 성장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이야기로 이제 얘기가 바뀐 거죠. 네. 아주 고도의 이 소설적 기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교가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죠. 이게 뭐 그냥 재미있게 해보자 반전이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한강은 그래 내가 언니 대신 사는 것 그게 아니야 언니가 나 대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지금 흰 말고도 볼 작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타자의 죽음에서 시작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그중에 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붉은 꽃에서라고 하는 2000년도에 나온 단편입니다. 네, 그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고요. 독특하게 그라고 칭하고 있는 게 이 주인공, 네, 인식하는, 네, 반성적 사유를 드러내는 동생 윤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오빠도 있었는데 이 오빠가 이제 집안이 어려우니까 동생들이 뭘 사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조르면 나서서 부모님 대신에 제압을 합니다. 이게 혼내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어떤 폭력을,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오빠한테 그런 교육을 받은 그가 네, 막내 동생이 이제 솜사탕을 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빠처럼 혼내는 거죠. 누나 말이 말 같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심지어 볼을 칩니다. 예, 따귀를 친 거죠. 내리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그렇듯이 그가 그랬듯이 그냥 물러나고 잘못했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동생이 그렇게 안 하고 무시무시한 울음을 내뿜습니다. 그 울음에는 배신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러자 이 동생의 울음에 놀란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미안해 유나라고 말하면서 동생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말 나약하지만 순전한 동생의 울음입니다. 먹고 싶은 솜사탕 사달라고 한 게 잘못이 아니죠. 그쵸? 그 솜사탕을 안 주는 세상이 잘못된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동생한테 너 그런 걸 요구할 수 없다. 라고 단정하면서 오빠처럼, 작은 오빠처럼 똑같이 폭력을 행합니다. 근데 동생의 이 울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거죠. 폭력에 무감했어요. 그냥 동조했어요. 순응했던 내 모습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비겁하구나. 내가 오빠 흉내를 냈구나. 그 오빠가 어떤 잘못을 한 건지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 동생에게 똑같은 폭력을 가했던 자기를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작품에서 이 윤희가 얼토당토하게 죽습니다. 한강의 작품에서 인물들은 갑자기 죽습니다. 뭐 병을 앓아서 죽는다 하더라도 경우도 있지만 윤희는 공사 현장에서 이제 놀다가 녹슨 못에 찔려서 파상풍으로 갑자기 죽습니다. 동생이 죽었어요. 그 죽음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가 되겠습니다. 동생이 죽었으니까 삶이 아니죠.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러자 이 집중 못하는 학생을 세운 선생님이 왜 너 이렇게 딴짓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뺨을 때립니다. 그가 윤희에게 했던 행동이죠. 그러면은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넘어가지 않고요. 선생님의 눈을 올려다 봅니다. 땀을 맞을 때마다 얼굴을 바로 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학교에 일상화된 어떤 폭력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가 윤희에게 했던 모습 다시 하지 않겠다. 그렇죠? 윤희가 당했던 모습 내가 당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이제 그가 삶 속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특이한 것이 이 동생 윤희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주인공 그는 끝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윤희 대신 사는 거거든요. 윤희가 사는 거거든요. 네, 그는 여기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윤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라고 나옵니다. 이 작품, 그래서 붉은 꽃에서